자, 반갑습니다. 송관종입니다. 자, 오늘은 연말 연시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주도적인 섹터가 어떤 쪽이냐, 이쪽을 미리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빠졌습니다. 자,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이 되고 FOMC 회의에서 연준이 매파적으로 전향을 했죠. 그리고 글로벌 긴축 흐름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란은행도 0.25%로 금리를 인상했고, 또 ECB도 PPP 긴급 매입 프로그램을 3월 달에 종료한다. 이런 글로벌 긴축 우려가 진행이 되면서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은 것은 어제는 다우지수도 조정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빠지면서 다우지수도 조정을 받았고, 특히 나스닥이 문제도, 이게 나스닥 일봉 차트인데 대형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대형 기술주들은 두 가지 때문에 조정을 받았어요. 하나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가서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끼는 그런 구간이고, 또 하나는 금리 인상 시기에는 빚내서 투자하는 빅테크 기업들은 아무래도 차입 비용이 늘어나다 보니 실적에 부정적이죠. 그러면서 조정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자, 다우지수는 일단 21선 위에서 견조한 움직임이 나오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중요 지지 라인에서 일단 소폭 반등하는 정도, 이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다음 주에는 일단 하락의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일시적으로 눌러준다 하더라도 빠른 시간 안에 회복이 나와야만 나스닥은 살아난다. 근데 보통 나스닥은 실적 시즌이 되게 되면, 또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지만 실적 시즌이 되면 그걸 모멘텀으로 해서 한번 움직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나스닥이 하락의 브레이크를 걸고, 그다음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면 슈팅이 나와주면 그나마 좋은 흐름이고, 만약에 여기서 계속 추세 하락한다면 당분간 미국 시장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그 다음 주가 아주 중요한 흐름인데, 자, 다행인 게 미국 시장 대비해서 우리 시장은 견조한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일단 달러도 강해지질 않습니다. 달러 약세 구간이면 아무래도 외국인들은 환차손을 우려하지 않기 때문인데, 근데 역으로 봤을 때 우리 서학개미들이 왜 미국에 투자를 할까요? 우리 수익률이 안 좋기 때문에 미국이 투자를 한다고요. 역으로 외국인들도 미국이 너무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올라 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을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움직임 플러스 달러 강세도 약한 흐름이 됐고, 여기에다 우리 시장은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도 잘 나고, 바이든의 지원을 받아서 내년에 디램 가격도 안정이 되면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도 뭔가 세계 1위로 등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마련하면서 좋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됐죠. 그러니까 많이 빠졌기 때문에 크게 빠지지 않는 것이고, 미국과는 차별화된 움직임은 좋다. 다만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나올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계속 말씀드렸을 겁니다. 우리가 외바닥을 쳤고 쌍바닥을 치는 과정에서 짝꿍댕이를 만들어야 된다. 오른쪽 엉덩이가 좀 높아지는 그런 짝꿍댕이가 나와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런 움직임은 만들고 있어요.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21선을 이탈하지 않아야 되고, 일시적으로 이탈한다 하더라도 바로 회복을 해야 됩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을 잘 보시면 이게 60선입니다. 이게 21선입니다. 21선이 61선을 데드크로스를 하게 되면, 그때는 투자자들이 야, 코스닥 틀린 거 아니냐 해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면서 조정이 좀 깊어진다고요. 그걸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들이 적절하게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삼성전자는 삼성전자가 코스피에서는 올라가야 되겠죠. 지난주에 주도주의 짧은 순환매가 나온다고 했죠. 외국인 기관들은 포석은 그거예요. 밸류에이션 부담이 적은 그런 대형주를 저점에서 좋은 자리에서는 어떤 호재를 이용해서 매수를 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자동차 또 2차 전지 쪽 대형주를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월요일 날은 현대차가 올라갔고, 또 목요일 금요일 날은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좀 올라가줬죠. 근데 코스닥에는 아직 주도적인 섹터가 없죠. 지금 2차 전지 쪽은 아무래도 미국에서 좋지도 않고, 또 성장주들이 금리 인상기에는 약간 좀 주춤한 그런 움직임이 나오죠. 그러면서 약간 쉬어가는 움직임인데,
아마 다음 주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이런 종목이 지수를 방어해 준다면 코스닥은 저 위에 방향에서만 놀면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빠진다 하더라도 빨리만 회복을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다음 주가 아주 중요한 그런 변곡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가 중요하고 미국이 하락의 브레이크를 걸고 실적 기대감만 조금만 반영을 시키면 우리는 연말 연초 상승을 향해서 한번 발동을 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수가 약간 횡보 양상이 전개가 되죠. 자, 횡보 양상이 전개가 되다 보니 테마의 짧은 소나미가 나옵니다. 최근에 뭐 NFT, 메타버스, 게임주, 또 최근에는 주초에는 바이오주들도 움직였었죠. 근데 장 막판에는 주 후반에는 로봇주들이 또 돌풍을 일으키면서 뭐 상한가도 밀어붙이는 이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자, 지금은 어떤 섹터를 따라가다면 물려요. 그러니 시장이 요구하는 쪽으로, 시장의 이슈와 재료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쪽으로 미리 선점을 하고 어떤 재료 노출돼서 급등이 나오면 차익 실현해주는 이런 전략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자, 그럼 로봇에 이어서 다시 시장에 또 곽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어디가 될 것인가? 지금 그걸 살펴보자는 이야기죠. 자, 먼저 로봇주 열풍을 잠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삼성봇인데 삼성봇을 시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에 로봇주들이 상승을 했던 것은 삼성이 기존에는 로봇 사업화 부분을 TF팀으로, 그러니까 특별 조직에서 일시적으로 했죠. 만약에 뭐 수혜가 난다 그러면 수혜 복구 TF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로봇 사업팀으로 정식적으로 격상이 되면서 야, 삼성에서는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신수종 사업으로 로봇 쪽에 드라이브를 거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항상 삼성이 전장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 때 하만을 인수를 하면서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죠. 이번에도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흐름 때문에 로봇주들이 올라갔다고요. 근데 사실 로봇주들은 작년도 8월 달에 이미 삼성이 앞으로 3년간 240조 원을 투자해서 로봇, AI 뭐 이런 쪽에 시스템 반도 쪽에 드라이브를 걸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다고요. 다만 로봇주들이 정말로 시장에 각광을 받을 수 있냐. NFT도 관련주들이 올라갔지만 아직은 확실하게 뭐 진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로봇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들이 지금은 뭐 유연한 움직임도 나오지도 않고 고도한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뭐 로봇이 뭐 뜨개질하거나 아니면 손으로 하는 타이핑하거나 그런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청소를 하거나 음식 배달을 해주거나 이런 정도의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로봇주들은 좋은 움직임이 나오겠지만 지금 당장 지속적인 랠리가 나오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로봇 열풍이 또 왜 앞으로 지금도 벌어지고 있을까요? 자,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할 사람이 적어요. 그래서 생산성이 떨어지기니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로봇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자, 통계청 자료에 보면 인구 변화 전망을 보면 올해 그리고 2024년, 2040년, 2060년으로 갈수록 생산 연령 인구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게 되죠. 자, 이건 우리나라 추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추세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 한 나라의 성장률이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노동성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된다고요. 노동력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다들 고령화되고 저출산됐기 때문에 노동력이 많이 부족하게 되죠. 그래서 노동력이 부족하면 노동의 질을 끌어올려야 되겠죠. 이를테면 사람이 호미로 파고 또 삽으로 땅을 파는 걸 포크레인이 한 방으로 해결해야죠. 이게 바로 노동의 퀄리티를 높이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노동인구 감소에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퀄리티를 높여야 되고, 이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사람이 하는 것을 로봇이 대신하죠. 뭐 로봇이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또 이런 계산 복잡한 거 막 우리가 계산기 두들기고 요즘 주판 튕기는 건 없잖아요. 다 AI로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죠. 자, 4차 산업혁명은 1차 산업혁명에서 뭐 증기기관, 내연기관이 발전해서 마지막에는 4차 산업혁명,
AI 기술을 핵심 동인으로 해서 생산이나 유통이나 소비가 모두 하나로 연결되고 진흥화되는 것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 4차 산업혁명은 앞으로 크게 중요한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노동력이 감소를 하고 그로 인해서 노동의 질을 높여서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다들 그런 움직임이 나옵니다. 보통 한 나라의 성장률은 이자율하고 맞먹습니다. 과거에 보면 미국이 90년도에는 뭐 이자가 8%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2%, 팬데믹 전에는. 그리고 이자율도 그 정도로 유지를 했죠. 일시적으로 팬데믹 때문에 이자율이 낮아졌지만 다시 이제 끌어올리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중국도 과거에는 뭐 14%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나왔다고요. 근데 코로나 전에는 직전에는 6%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6%도 실제로는 한 4%밖에 안 될 것이다. 이게 미국의 킹스 연구소에서 발표를 한 거죠. 중국은 성장률을 측정할 때 인공위성에서 과연 중국에서 빚이 조사되는 게 얼마만큼 많은가 이런 것을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이 포함을 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 6%마저도 4%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은 이걸 끌어올리기 위해서 중국 제조 2025라는 거 합니다. 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일어났어요. 처음에 시작의 발단은 이겁니다. 자꾸 중국 정부에서 애플한테 직접재산권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기업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제가 그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 미중 무역 분쟁이 일어났을 때, 자, 이건 중국이 중국 제조 2025로 하려고 했고 그로 인해서 트럼프가 안 되겠다 빡쳐서 결국은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일어났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 다음에 뭐 이런 이야기가 공론화되고 심지어는 책으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중국 제조 2025가 뭐냐 2025년까지 첨단 산업 분야에서 자급자 종률을 70%로 높여보자. 이게 바로 중국 제조 2025입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2025년까지는 자급자 종률을 70%까지로 높이고 그래서 일본과 독일을 추월하고 종국에는 2050년도에는 미국을 꺾고 세계 최강을 달성해 보겠다. 이런 야심찬 전략을 가졌다는 이야기죠. 시진핑이.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저거 봐라. 청일전쟁 이후에 못 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키워서 해놨더니 이제는 우리를 추월하려고 하네. 안 되겠어. 그래서 결국은 중국의 중국 제조 2025를 하려고 제어를 해야 되는데 명분은 결국은 애플의 지적 재산권을 요구하면서 그걸 가지고 제어를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미중 무역 분쟁의 배경에는 중국 제조 2025가 있었다. 그러면 전 세계가 다시 정리를 해보면 노동 생산 고령화되고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노동력이 떨어지고 노동력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노동 생산성을 높여야 됩니다. 노동의 퀄리티를 높여야 되겠죠. 그게 바로 AI, 뭐 딥러닝, 뭐 이런 로봇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을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일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4차 산업혁명을 향한 발걸음은 전체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쪽을 향해서 뻗어나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뭐 중국 제조 2025로 해서 10대 산업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반도체 또는 5G, 뭐 빅데이터 이런 쪽으로 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가장 위기를 느끼는 기업이 어딜까요? 자, 고위험군에 독일이나 일본을 넘어보겠다. 그다음 가장 중요한 우리도 고위험군에 속한다고요. 자, 이런 고위험군에 속하는 우리는 삼성도 우리나라의 어떤 대표적인 기업이죠. 그렇다면 중국이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중국 제조 2025를 진행하고 그로 인해서 위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은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어느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될까요? 방금 이 첨단 산업 쪽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겠죠. 그래서 삼성의 전략도 바뀌게 됩니다. 삼성 생태계도 기존에는 가전 부분이나 이 모바일 부분을 통합을 해서 DX 부분, 디바이스 익스피리언스로 통합을 하는 거죠. 결국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자, 여기 보면
뭐 냉장고도 있고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데 주방에서 막 요리를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 그러면 뭐 이것을 다시 손을 닦고 해서 전화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음성으로 딱 전화를 받을 수도 있고 갑자기 또 뭐 미세먼지가 물어닥쳐서 좀 집안의 공기가 안 좋아져. 그럼 자동적으로 인공지능이 파악을 해서 이 공기를 순환하게 되고 공기청정기가 작동을 하고 그리고 또 뭐 비스포크라고 해서 냉장고도 색감을 좀 예쁘게 하면은 또 여자들의 소비를 또 자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삼성 꼭 굳이 삼성 냉장고 또는 삼성 청소기, 삼성 세탁기 이걸 살 필요는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삼성을 사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한꺼번에 통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스마트폰으로 갑자기 세탁기를 돌려야 돼. 근데 요리하다가 한 손으로 스마트폰으로 해서 세탁기를 돌릴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시대가 되기 때문에 삼성은 앞으로 이런 생태계를 구축을 하면서 미래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굳이 삼성의 제품이 아니어도 뭐 TV는 뭐 LG 거, 그다음 냉장고는 삼성 거 이렇게 써도 되지만 앞으로는 이걸 통합시키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다 보면 앞으로는 이쪽이 좀 중요하다. 그렇다면 각각에 흩어져 있는 뭐 냉장고나 스마트폰이나 세탁기나 이런 것들을 다 네트워크로 통합을 해야 되는데 이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 이 인공지능 AI 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이 이번에 로봇 사이버를 진출을 했던 이유는 앞으로 전 세계가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 쪽에 드라이브를 걸고 또 자기들도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조직을 개편하고 로봇 사업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이 삼성이 이런 사업을 거쳐가면서 삼성만 그렇냐? 그게 아니라 글로벌 IT 기업들도 이런 움직임에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삼성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제 직접 로봇도 생산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로봇 업체들에게 뭐 부품을 대거나 아니면 뭐 알고리즘을 대는 그런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들 기업의 공통 분면은 뭐냐? 결국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테크 기업들이 강점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로봇 용도에 맞게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통합하는 그런 시스템 통합 업체들, SI 업체라고 하죠. 이 업체들도 유망한 각광을 좀 받을 수가 있고 또 이 인지 판단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고도화된 그런 딥러닝이 필요하거든요. 이럴 때 바로 딥러닝이나 AI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삼성이 드라이브를 거는 이쪽이 결국은 로봇 쪽이고 그 후속으로는 이 로봇과 엮여서 AI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로봇주들이 움직였다면 그제 후속으로 로봇을 서포트를 해주고 또 미래 신수종 산업의 드라이브 그런 쪽이 아까 로봇, AI, 그다음 시스템 반도체 이런 쪽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AI 쪽이 강점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당장 1월 초에는 CES가 진행이 되죠. 1월 5일부터 진행이 되는가요? 이때 과연 어떤 섹터가 올라갈 수 있느냐? 저는 한 분야는 AI 쪽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키스트가 이번에 한 5가지 정도 AI 쪽에 시연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마스크를 써도 사람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이 기술을 선보이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AI 관련 기업들이 많이 다수 출품을 해서 AI 시연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 그리고 최근에 이 윤석열 후보가 직접 자기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기하고 똑 닮은 가상의 아바타가 자기 1호 공약을 발표를 하고 또 자기도 이런 최근에 TV에 출연을 해서 지금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코로나 과학적 방역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게 뭐냐? 결국은 AI라는 거죠. 또 이재명 여기서 또 이해 질세라 이재명 후보도 챗봇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과거를 해명을 하고 또 자기의 공약을 발표를 하고 이런 식으로 대선 주자들도 AI에 드라이브를 걸고 CES도 AI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그렇다면 로봇을 서포트해주고 앞으로 미래의 신수종 먹거리가 될 수 있는 AI 쪽에는 드라이브가 걸릴 수가 있다. 그렇다면 AI 관련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떤 종목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섹터를 살펴보도록 하죠. 최근에 그 메이저들의 움직임을 보면 풍차를 돌리듯이 테마를 순환매를 시킵니다. 근데 특징은 저점에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적어진 그런 종목들을 올리는데 작게 올렸다가 단기로 차익 실현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한 발 빠른 투자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시장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주도적인 섹터를 미리 선점을 한다면 움직임이 좋아질 것이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봐야 될 쪽이 어디냐? 바로 자율주행 쪽을 잘 봐야 됩니다. 최근에 그 대선 주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어요. 모빌리티 혁명의 신문명을 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재명 전 지사 후보는 미래 스마트 모빌리티 영역은 무궁무진한 기회를 주고 있다. 그러니까 기회가 많다는 이야기죠. 윤석열 후보는 현 정부에서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 2027년도에 한다고 했는데 결국 실현 속도 보니까 더디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자율주행이 새로운 모빌리티가 막을 올릴 그런 준비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 시장이 자율주행 쪽에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는데 여기다 애플이 우리가 앞으로 4년 내에는 완전 자율주행을 좀 개발할 거야. 이런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뭐 일부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테슬라가 지금 2단계 정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단계별로 보면 자율주행 단계는 한 5가지가 있어요. 0에서 5단계까지가 있는데 1단계는 발입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장거리 뛸 때 보면 일정한 속도로 가면 항속거리를 유지하게끔 이렇게 발이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자율주행 1단계고 그 다음 2단계는 손과 발이 좀 자유로운 그런 상황을 2단계라고 합니다. 발만 뛰는 게 아니라 손도 운전을 하다 보면 지가 알아서 쭉 그 길을 따라서 갑니다. 근데 고속도로 같은 데에서 약간 차선을 이탈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차선 내로 끄집어 당기는 그런 단계까지는 2단계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차들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3단계는 이제 눈까지. 보통 보면 이제 저도 자율주행을 간혹 고속도로에서 하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저희 집사람이 운전을 잘 한다고요. 저보다 빨리 배웠어요. 그래서 처음에 자기가 자율주행을 이제 해보고 저한테 해봐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손이 잘 안 떨어져요. 그러면 눈도 막 다른 데를 한눈은 못 팔고. 근데 사실은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지가 쭉 가는 거죠. 요즘에는 2.5단계, 3단계까지는 어느 정도 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1단계는 발, 2단계는 손발, 3단계는 손발, 눈.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고 4단계까지 가면 이제 스스로 알아서 차 운전할 수 있는 거죠. 대신 갑자기 뭐 낙하물이 떨어진다든지 갑자기 뭐가 날아오거나 갑자기 사람 튀어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게 이제 4단계고 그다음 이제 5단계는 아예 페달이나 아니면 뭐 운전대나 이런 게 사라지는 완전 자율주행 시대까지 거쳐가겠죠. 자, 근데 테슬라는 현재 한 2단계 정도 된다고요. 그래서 탈도 많고 말도 많죠. 근데 앞으로 애플이 7년 내에 프로젝트 타이탄을 통해서 자율주행 전기차를 만든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짧아질 것 같아. 그래서 1년에서 3년으로 앞당기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에 또 갑자기 벤츠도 한마디를 하고 있죠. 우리가 내년에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할 건데 이름은 드라이브 파일럿이야. 내년에 상용화 발표할게. 근데 유럽에서도 이걸 인정해 줬죠. 유럽 경제위원회에서 표준으로 최초로 승인받은 사례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벤츠에서는 자율주행이라고 표현을 안 해요. 이렇게 그냥 편의사항을 제공하는 정도라는데 자기들이 레벨 3의 자율주행을 내년에 공개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는 것은 상당히 많이 발달했다는 것이고 거기에는 뭐 라이다 후방 감시 카메라, 그다음에 외부 마이크, 그다음 항상 그 벤츠가 문제가 지도가 안 좋죠. 근데 고정밀 지도를 탑재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질세라 현대차도 그럼 우리도 내년에 레벨 3의 자율주행차를 선보일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이제 어떤 상승의 에너지가 무르익고 있는데 여기에 어제 중요한 일이 하나 발생합니다. 17일이면 어제죠. 자, 모셔널과 우보가 자율주행 배송을 위해서 MOU를 체결했다 이런 이야기가 어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자, 모셔널이 우버이츠 그러니까 그 식당에서 엄선된 식당에서 이 식사 세트를 저 우버이츠라는 자율주행 차를 통해서 이걸 배달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이때 들어가는 게 현대차 아이오닉 5입니다. 그래서 한 로봇 택시가 레벨 4 정도의 단계를 가지고 음식을 배달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조만간 올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다는 거죠. 그럼 시장에서는 관심이 증폭이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최근에 어떤 신규 상장을 하게 되면 관련주의 주가는 강한 움직임이 나오죠. 근데 인텔이 자율주행 자회사 모빌아이를 내년도 상장을 해보겠다. 근데 기업 가치는 대략 추산을 해봤더니 한 500억 달러 정도 되더라. 이렇게 해서 시장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자율주행이라는 게 굳이 도로만 달리는 게 아니라 이런 지하 공간도 청소를 해주고 또 어떤 그 주차장에서도 AI 자율주행 로봇이 그 역할을 대신 해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용천은 무궁무진합니다. 자, 그렇다면 뜨거운 감자 자율주행 차가 내년에는 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데 내년 연말 연초 어떤 시장을 뜨겁게 달굴 그런 하나의 테마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인텔이 모빌아이 상장도 추진하고 있고 애플이나 테슬라, 벤츠가 각각 어떤 자율주행이나 뭐 3단계 또는 완전 자율주행을 내놓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혁신의 아이콘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핵심은 뭐냐? 관련주들이 많은데 핵심은 빅데이터 기술을 가지고 초고 주파수를 통해서 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수만 건의 주행 테스트를 데이터베이스 할 수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 구축, 이 관련 기업들이 움직임이 좋다고요. 쉽게 말해서 자율주행은 수많은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어떤 데는 도로가 이렇게 있지만 갑자기 뭐 사람이 튀어나올 수 있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그런 과정을 다 거치면서 빅데이터 기업이나 아니면 초고주파 통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자율주행차 눈, 레이더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 좀 화질이 아주 좋아야 된다고요. 그런 기업들도 시장의 각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차면 차가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벤츠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뭐 100 몇 개의 이 컴퓨터가 들어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대한 컴퓨터가 차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데 이런 각종 시스템을 제어 컨트롤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차 안에서 이제는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 이제는 뭐 손 놓고 영화를 볼 수도 있고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이런 컨텐츠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좋고 자, 여기에 이런 것이 가능하게 하려면 이런 차량용 비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을 하겠죠. 그래서 쇼티지가 발생을 할 수 있다고요. 특히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그다음에 전력 반도체 이런 쪽에서 강점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많은데 여기서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앞으로 연말 연초 시장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테마로 자율주행차가 있는데 자율주행 관련주들을 제가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러한 쪽을 좀 살펴보시라 하면서 이제 무료 공개 방송에서 여러 이제 각 섹터의 종목들을 말씀드렸다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 안 좋으니 뭐 치료제 관련해서 세종 메디칼이나 뭐 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좀 재택근무 관련주들,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아크버스 관련주, 뭐 파수나 아니면 게임주들이 다시 한번 랠리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뭐 썬데이 토즈를 잘 보시라. 또 2차 전지 쪽에서는 중소형주들이 한 번씩 튀어 올라갈 수 있는데 대보 마그네틱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다. 그래서 각 섹터별로 가장 안정되고 또 한 번씩 튀어오를 수 있는 종목들을 제시해 드렸는데 이거 외에도 종목들이 지난주에는 정말 뜨겁게 잘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죠. 자, 연준의 조기 긴축 우려는 있다. 그렇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CPI 발표 이후에 오히려 경제가 좋아진다는 쪽으로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근데 뭐 거기에 따라서 FOMC 회의를 통해서도 등락을 했었죠. 그래서 박스권 등락이 나왔는데 내년에 다음 주에는 어떤 움직임이 나올 것인가? 분명히 미국 FOMC 회의 이후에 글로벌 긴축 모드는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았는데
다음 주에는 중요한 건 하락의 브레이크가 걸어줘야 된다. 만약에 여기서 하락의 브레이크를 못 걸면 좀 추세가 좀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나스닥은 하락의 브레이크를 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리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일단 지수는 박스권 등락을 하면서 섹터나 테마의 순환매가 짧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절대적으로 빠지지 않아야 되고 빠지면 빨리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보다는 훨씬 더 안정된 그런 흐름은 가져가지만 절대라고 해야 될 정도로 앞으로 1, 2주 후에 올라가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 시장은 약간 좀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럼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게 어디냐 방금 말씀드렸던 AI 쪽이나 자율주행차를 잘 살펴보시고 5G 관련주들이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행보에 따라서 미국 가서 이 기업들을 만나고 했잖아요. 그래서 5G 관련주들이 바닥에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고 반도체 관련주들도 이제는 살짝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올라갈 때 이 종목들이 일부 올라갔다가 다시 눌러줬죠. 그래서 따라붙는 투자자들은 좀 고민이 되실 텐데 이 반도체 관련주들도 일부 종목들은 좋아요. 그리고 부동산 정책 이게 내년에 또 큰 테마가 아마 형성이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상승의 에너지를 응집하는 그런 과정이 거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주 중에서 이제 지난주처럼 뭐 진단 키트나 이런 게 다 올라가는 건 아니고 치료제 일부 관련주들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종목과 메타버스나 히토류 보안주들을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음 주에 시장의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테마나 섹터 종목을 콕콕 찍어드리고 자 이번 주에는 제가 무료 공개 방송에서 기법 강의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좋은 종목을 좋은 타이밍에 잘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왜 썬데이 토주가 개임주 중에서 제시를 해드렸는지 또는 치료제 중에서 세종 메디칼을 했는데 그 다음날 상한가를 쳤는지 그런 특정 테마나 섹터 중에서 주도주를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비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